한국 같은 후진국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말이 돼. 중국 전역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사양 산업이라고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다고 이 산업을 포기한 중국이 한국을 후진국 취급하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한국을 소국에 비유하며 저런 답도 없는 소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포기한 이 산업으로 한국은 돈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찾고 한국의 이 산업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며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조금씩 옮겨져 가는 모양입니다. 이 비밀의 산업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이 사연을 알게 된 시진핑은 눈알이 3초 만에 세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저는 중국 강소성에 있는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18년 동안 일했었어요.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죠. 새벽 5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마을을 깨우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와 수많은 동료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저는 곧장 작업복을 입고 두꺼운 장갑을 챙겨 들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길을 걸어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공장 굴뚝에서는 이미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공장 입구에는 항상 특유의 화학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했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익숙한 삶의 냄새였어요. 저는 손등에 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가지고 있었죠. 강한 화학 약품 때문에 피부가 변색되고 손끝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었지만 그 얼룩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이게 바로 내가 18년 동안 흘린 땀과 시간의 증거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저는 늘 새벽부터 밤까지 기계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 그것이 저의 배경음악이었죠. 가끔씩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저에게는 일상의 일부였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땀에 젖은 채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장웨이 이쪽 밸브 확인해. 알았어, 금방 간다.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안정감도 있었죠. 공장이 돌아가는 한 내 인생도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전이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그 종이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통보서.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회사가 더 이상 석유화학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바쳐온 18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삶 전체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늘 연기를 뿜어내던 굴뚝이 그날만큼은 적막하게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연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굴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저부가 석유화학 산업 전면 포기 선언. 기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낡은 굴뚝 산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산업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어요. 뉴스 댓글을 보니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잘 버렸다. 드디어 시대착 오적인 산업을 정리했네. 저는 댓글을 내리다 말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바친 18년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리아우, 왕펑, 첨보 모두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다들 허탈한 얼굴로 술잔만 들이키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리아오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웃긴 기사 나왔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자 우리는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21세기에도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한국 시대착 오적 선택. 왕펑이 비웃듯 말했어요. 봐라, 한국은 항상 한 발 늦어. 우리가 이미 버린 걸 이제 와서 붙잡고 있잖아. 첨보도 맞장구 쳤습니다. 후진국 특유의 느린 판단력이지.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저도 술기운에 휩쓸려 말했어요. 우리가 버린 걸 주워 담는 나라라니 참 한심하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한국을 실컷 조롱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죠. 남을 비웃어야만 우리 처지가 조금은 덜 비참해 보였던 겁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8년을 바친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억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보단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한국은 곧 후회할 거야. 저는 그 허황된 믿음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 자신을 지탱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굴뚝 아래에서 자부심을 느끼던 삶, 그리고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리고 한국을 비웃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술자리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리가 버린 건 한국은 붙잡고 있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고 저를 부끄러움 속에서 깨달음으로 이끌게 될 줄은요. 해고된 지 3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을 보더라도 결과는 늘 같았죠.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력은 현재 산업의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바쳐온 석유화학 경험이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힘내라고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불안이 서려 있는 걸 저는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예전 거래처에서 알던 왕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약간은 떨리고 있었어요. 장회의 급히 도와줄 수 있겠나? 특수 고무 원자재가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돼. 당장 한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경험도 많고 기술도 아니까 같이 가서 좀 확인해줘.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술자리에서 한국을 조롱하며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왕 부장은 계속 설득했어요. 출장비랑 수당도 넉넉히 챙길 거야. 내가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이번에만 같이 가자.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손에 들린 전화기를 내려놓을 뻔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정돈된 입국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처음 발을 디딘 한국의 공항은 제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함께 온 사람은 동료 리아오와 왕펑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이유로 합류했어요. 세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죠. 서로 말을 걸지 않아도 우리 눈빛만 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웃던 나라에 결국 손을 벌리러 오다니. 리아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다니. 왕펑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KTX역으로 향했고 그 길로 여수국가 산업단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공장지대 역시 정돈된 느낌이 강했어요. 굴뚝에서는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단정하고 힘차 보였습니다. 리아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저런 구식 공장을 돌리고 있네. 곧 망할 건데 무슨 배짱일까? 왕펑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잖아. 참 한심하지.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정말 망할 산업이라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원자재를 구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지만 저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동료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수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조용하면서도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깨끗한 간판과 카페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단 근처에는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는데 멀리서 보아도 활발하게 가동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왕펑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멈출 건데 뭐가 저리 활기차 보이냐? 보여주기용이겠지. 리아오도 맞장구 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버린 산업을 아직 붙잡고 있으니 끝이 보이지 않나? 저는 속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저 굴뚝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날 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리아오와 왕펑은 여전히 한국을 비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왜 세계 기업들이 한국산 원자재를 찾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된 화학 소재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왕 부장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치고 있었어요. 내일 내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비웃던 후진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 그 의문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보게 될 광경이 제 18년간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후진국이라 비웃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떨림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망할 산업이라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하지? 그 질문이 제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곧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내려와 있었어요. 왕 부장과 리아오, 왕펑도 함께 내려왔는데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왕펑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한국의 한 화학 소재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곧 망할 산업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데 한번 보자고. 리아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량에 올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낡고 삭아버린 공단이 아니라 잘 정리된 도로와 푸른 나무들이 공장 건물 사이사이에 심어져 있었죠. 굴뚝에서는 하얀 증기가 고요하게 뿜어져 나왔는데 그 모습이 무너져가는 산업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아 보였어요. 도착한 곳은 한빛첨단 소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내렸을 때 저와 동료들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건 시끄럽고 지저분한 낡은 굴뚝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건물, 고급 세단과 외제차들로 가득 찬 주차장. 번호판을 보니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왕펑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차들 다 뭐지? 왜 이렇게 많아? 리아오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망해가는 산업이라면서 왜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와 있는 거지?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로비로 들어섰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위에 외국인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는데 모두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어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비웃던 한국 공장인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모두 계약 상담을 기다리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왕펑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이거 이상하다. 망해 간다면서? 그런데 왜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35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자신감 어린 미소가 떠 있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하신 원자재 사양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특수 고무 원자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입니다. 기존 범용 고무와 달리 내열성이 300도까지 견디고 전기 절연성이 뛰어납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같은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분자 구조도를 띄우며 설명했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리아오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고무잖아. 우리도 예전에 만들던 건데 뭐가 대단한 거야? 연구원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무가 아닙니다. 나노 기술이 결합된 복합 소재입니다. 개발에만 7년이 걸렸고 등록된 특허만 120개가 넘습니다. 왕펑이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어요. 특허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결국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연구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값싼 대량 생산 대신 고부가 신소재만 합니다. 원가가 아니라 성능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리아오와 왕펑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버린 이유가 바로 원가 경쟁력이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구나.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청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공간 안에는 최첨단 설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자동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원료를 배합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투명한 액체가 담긴 비커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입니다. 반도체 세정 공정에 쓰이는 특수 용매인데 순도가 99.999%입니다. 일반 용매로는 7나노 공정이 불가능하죠. 그는 비커를 빛에 비추며 덧붙였습니다. 삼성, TSMC, 인텔 모두 저희 제품을 씁니다. 왕펑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세계 1위 기업들이 다 쓴다니 믿기지 않는데.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들이 나열돼 있었고 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왕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주문 현황이 떠 있었어요. 독일의 화학회사, 미국의 항공우주기업, 일본의 자동차 부품사 이름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 들어온 주문 현황입니다. 대부분 3달 전에 예약하셔야 제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아오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일시적 거품일 거야. 곧 꺼질 불꽃일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조롱했던 산업이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산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정문 앞에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를 들고 있었죠.
리하오는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저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곧 망할 거야. 왕펑도 맞장구 쳤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점점 더 타오르는 불길 같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버린 돌을 한국은 다이아몬드로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버려진 산업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속도와 원가로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은 깊이와 성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내가 믿어왔던 18년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여수에서의 방문이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공장에서 직접 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버린 산업인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첨단화했지? 라는 질문이 계속 제 귀를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동료 리아오와 왕펑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한두 군데만 잘 나가는 거야.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 왕펑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리아오도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화학소재 박람회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하면 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어떤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담담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이상하게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산은 푸르고 도시의 도로는 깔끔했으며 기차역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후진국일까? 우리가 말한 대로라면 이런 질서는 설명되지 않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본질은 다를 거야. 박람회를 보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리아와 왕펑은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박람회에 가도 중국 기업들이 더 잘 보일걸. 맞아. 한국은 늘 보여주기만 잘하지. 그들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제 속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광주에 도착해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향했을 때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서양인, 일본인, 동남아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입장권을 받고 있었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왕펑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망할 산업이라면 이렇게 붐빌 리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특히 한국 기업 부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 부스는 썰렁했고 직원들만 무료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기도 똑같잖아. 첫 번째로 우리가 간 곳은 LG화학 부스였습니다. 거기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양극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부스 앞에는 30명 넘는 바이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쳐 기록하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리아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오래 못 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롯데케미칼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순도 용매와 특수 폴리머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독일에서 온 바이어가 한국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품질은 독일 기업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한국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만 할 수 있다니 그건 무슨 뜻이지? 우리가 버린 산업이 세계 최고라니? 왕펑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그냥 외교적인 예의야. 진심일 리가 없어. 하지만 저도 왕펑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일본 바이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용 특수 필름을 살펴보던 그들은 돋보기를 들고 아주 꼼꼼하게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죠. 한 일본인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품질은 일본 기업도 못 따라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다고? 왕펑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리아오도 말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첨단 소재 코리아라는 한국 기업의 부스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예 대기번호를 뽑는 기계가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47번 상담 중이라고 떠 있었고 대기 중인 사람만 20명이 넘었죠. 벽면에는 세계 지도에 핀들이 꽂혀 있었는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심지어 중국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국에도 납품합니까?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중국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에는 한국산 소재가 꼭 들어갑니다. 빠지지 않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자랑하던 산업.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구나. 점심시간의 대화. 점심시간 우리는 푸드코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는 모두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산 소재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더라. 1년을 기다려도 계약하기 힘들다더라. 리아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본 것 같다. 왕펑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광주의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이 장의 의미. 이날 박람회에서 저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서 한국 기업과 거래하려 했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조차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버린 산업은 사실 우리가 놓쳐버린 산업이었고 한국은 그것을 붙잡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었다. 광주 박람회에서의 하루가 끝났을 때 저는 거의 말을 잃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한국 부스를 향해 줄을 서고 있었고 독일인과 일본인마저 한국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 왜 우리는 버렸고 한국은 붙잡았을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한국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리아와 왕펑도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셋이서 맥주를 따고 컵에 나눠 담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었죠. 먼저 입을 연 건 왕펑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산업이 저렇게 변했다니.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 리아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아마도 전략이지 않을까? 우리가 원가 경쟁에만 몰두했을 때 한국은 다른 길을 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싸게 빨리만 외쳤을 때 한국은 천천히 깊게를 택했던 거야.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든 거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관리자들은 늘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속도가 생명이다.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라.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 값싸게 대량으로 팔면 그만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본 모습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더 천천히 가도 좋다. 하지만 최고의 품질을 만들자. 그들의 원칙은 명확했고 그 신념은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했지만 한국은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박람회 현장에서 박소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전날 회사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그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포기했는데요. 박소연 박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도 처음에는 후발주자였죠.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기회를 만든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가슴을 꿰뚫는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에서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며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리아오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 결심했어. 앞으로 한국을 더 이상 비웃지 않겠어. 왕펑이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 리아오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운이 아니야. 내가 오늘 본 건 준비와 끈기에서 나온 결과야. 우리는 빨리 가려고만 했지만 한국은 멀리 보면서 달리고 있었던 거야.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무시한 게 바로 그거였어. 끈기와 준비. 우리가 조롱할 때 한국은 묵묵히 땅을 파고 있었던 거지. 왕펑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혼란이 읽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광주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게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 보잘것없는 원료도 끈기와 기술로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냈어. 우리가 버린 건 돌이 아니라 사실은 다이아몬드였던 거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비웃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멀리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눈앞의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기와 준비에서 갈린다. 광주 박람회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본 광경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한국 기업과 계약하려는 모습, 독일인과 일본인이 한국 제품을 칭찬하던 장면, 그리고 우리가 비웃던 산업이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이라는 사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을까? 왜 그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단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한국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장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포럼 참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을 직접 들어볼 기회라서 우리 일행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대합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안내판 곳곳에서 보이는 다국어 표기들. 이게 정말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비웃던 나라 맞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에는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전광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 늦은 시간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리아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이런 밤거리는 위험해서 걷기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니네. 왕펑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신기하다. 여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안전, 신뢰, 질서 이 모든 게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었구나. 포럼이 열린 장소는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무대에 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산업의 근본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빠르게 따라잡는 전략이 아니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산업일수록 더 치열하게 연구했고 결국 그 끈기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하나의 선언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을 한국은 붙잡았다.
우리는 눈앞만 봤지만 한국은 미래를 봤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울림이 퍼지고 있었죠. 포럼이 끝난 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아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인정해야겠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왕펑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틀렸어. 한국이 옳았던 거야.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작게 봤어. 하지만 오늘 보니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 기술과 신뢰의 안정과 끈기 이 모든 걸 갖춘 나라였어. 우리는 이제 더 배워야 해. 그 순간 우리 셋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배워야 한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거리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한국은 돌을 다이아몬드로 바꿨다. 우리가 버린 돌을 한국은 다이아몬드로 깎아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끈기와 신뢰 그리고 멀리 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듯 나도 내 인생을 새롭게 다듬겠다. 한국에 대한 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아오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웨이,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지 않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봐서 다행이야. 왕펑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큰 나라였어.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크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나라야.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버린 산업은 사실 버려진 게 아니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림 없이 준비했고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끈기에서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한국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강했고 한국은 멀리 보고 있었으며 한국은 돌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국은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준 나라입니다. 남들이 버린 돌을 다이아몬드로 바꾼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원가가 아니라 신뢰로, 눈앞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간 나라.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나라 한국. 오늘 저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